2021년 2월 5일 해발 27,230피트입니다. K2 45세 남성, 이 얼음에 난 8피트 틈 앞에 서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 가장 치명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그는 산소통 하나, 무전기 하나, 그리고 21살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거의 숨을 쉬지 못한 채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이 틈에 도달한 다른 모든 등반가들은 그것을 보고 하산했습니다. 모두 그랬습니다. 베테랑 산악 구조대원이 가장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멈춰서 뒤돌아섰고 내려가는 내내 마주치는 모든 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산했습니다. 이제 그 산에 있는 모든 헤드램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4개를 제외하고요. 그는 아들에게 산소를 주고 무전기를 건네주며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위협적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혼자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지나 내려가는 등반가들은 이미 그의 아들이 아직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K2 등반가들은 이미 죽었고 아직 그 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하마드 알리사드 파라는 우연히 등산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이 산들에서 60파운드의 짐을 등에 지고 발에는 슬리퍼를 신은 채 하루에 12달러를 받으며 포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45세였고 그의 경험은 전투에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장을 폭격 속에서 등반하며 포탄이 주변에 떨어지는 가운데 시아첸 빙하에 있는 파키스탄군 초소에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의 뛰어난 등반 경력 동안 다른 파키스탄 등반가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 산 중 8곳을 등정했습니다. 그는 난가파르밧의 겨울 등정에 성공한 최초의 원정대의 일원이었으며 2016년 2월 2명과 함께 정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항상 자신의 나라의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사지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파키스탄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사람들이 산소 없이 이 봉우리에 최초로 올라야 한다. 고귀한 목표처럼 들리네요. 사실 그것은 거의 치명적일 뻔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는 걸 생각해보세요. 15초만 지나도 가슴이 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죠. 이제 그 느낌이 16시간 동안 26,000피트 높이의 최십도 얼음벽에서 허리케인급 바람을 맞으며 계속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보조 산소 없이 K2 등반을 시도하는 등반가 5명 중 1명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도 여름철 기준입니다. 겨울에 산소 없이 등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히 충분히 오래 버티지 못해서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오늘 크게 시험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해 무함마드는 10명의 네팔 등반가 팀 EKE 최초의 겨울 등정을 목표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자금도 충분했으며 영국 국적의 네팔계 특수부대 출신인 니르말 푸르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도전을 위해 그들은 전담 기상 전문가, 자체 특수 로프 설치팀, 그리고 많은 셰르파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름에 K2를 등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기온이 화씨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허리케인급 강풍이 예고도 없이 장비를 산에서 날려버립니다. 낮 시간은 겨우 1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기압이 너무 낮아져서 어떤 날은 K2가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산소가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지난 33년 동안 겨울에 K2 정상 등정을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은 25,098피트였습니다. 정상에서 3,000피트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그 기록을 깨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 겨울에 K2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6일 오후 4시 43분 무함마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명의 네팔 등반가들이 K2 정상에 섰고
이는 K2 역사상 최초의 겨울 등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꼭대기에서 네팔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펼쳤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업적이었습니다. 니르마를 제외한 모든 대원들은 보조산소를 사용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10명 중 8명이 동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등산계는 그들의 정상 등정을 마치 달 착륙처럼 축하했습니다. 등반에서 마지막 위대한 목표이 마침내 정복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지만 무함마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K2는 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파키스탄 등반가들은 외국 원정대를 이 산 위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나르고 고정 로프를 설치하고 외국인들이 차례차례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은 포터상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스포츠 역사에서 마지막 미정복 과제만 남았습니다. 파키스탄 땅, 파키스탄 영토에서 파키스탄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피를 흘린 산이었습니다. 방금 네팔에서 날아온 팀에 의해 정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에게는 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K2는 그의 평생 집착이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그 산으로 이어지는 빙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04년에 처음으로 포터로 그곳에 갔고 다른 사람들의 장비를 다른 사람들의 캠프로 옮겼습니다. 2018년 여름 그는 K2 정상에 올랐고 전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에 K2를 산소 없이? 그게 마지막 과제였죠. 그의 인생 전체가 준비해온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누군가가 주목을 받는 동안 그는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니르말 푸르자가 산소 없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한 명의 파키스탄인이 똑같이 산소 없이 정상에 오를 거라고 결심했죠. 무함마드 르시 등반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니르마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종성한 무리만. 이멀 정함마드르 느르만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네팔팀이 정상에 올랐던 그 짧은 호기상 시기는 기상학자들에 의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씨라고 설명됐습니다. 그날 K2 정상의 바람은 시속 10마일 이하였습니다. 그건 여름철에도 드물게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산이 자신을 잊은 단 하루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니르말 자신이 한 일이 아주 나쁘게 끝날 수도 있었던 계산된 위험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그날조차도 온갖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의 성공 확률은 50대 50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사실상 기적이 2번 일어나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니르말이 가졌던 것과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유럽 등반 파트너들에게는 쉽게 찾아왔던 후원들이 무함마드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아이슬란드 산악인이 겨울 K2 원정에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었고 무함마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놀이었고 그는 K2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이곳에 왔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겨울 K2 등정을 시도했습니다. 그 원정에서 존은 30년 경력의 산악 구조대원이었고 겨울 정상 등정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K2는 그의 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원정은 악천후와 끔찍한 물자 문제 그리고 무너진 사기로 엉망이 되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쓰라리게 실패했고 해발 22,000피트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존은 아이슬란드로 돌아갔지만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산들로 겨울 원정을 떠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존은 두 번째로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간다면 같은 전략에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등반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K2의 치명적인 겨울 기후를 잘 다룰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순수한 의지력으로 원정을 정상까지 이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K2와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함마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들 사지드와 의뢰인 존과 함께 K2 베이스 캠프로 출발했습니다. 세 남자, 두 나라, 한 산, 그리고 역사를 만들겠다는 꿈. 2021년 1월 25일 네팔 팀이 정상에 오른 지 9일 후
그는 사지드 존과 함께 첫 번째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3까지 한 번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바로 정상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K2는 쉽게 걸어서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등반 경로는 여러 개의 캠프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캠프는 이전보다 더 높고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약 5,200m, 17,000피트 고도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약 2만 피트, 약 6,100m의 캠프 1이 있고 그 다음은 22,000피트, 약 6,700m의 캠프 2, 그리고 24,000피트, 약 7,300m의 캠프 3이 있습니다. 캠프 3위에는 약 25,600피트, 약 7,800m의 캠프 4가 있습니다. 정상 28,251피트, 약 8,600m, 바로 아래에 있는 마지막 가능한 대피소입니다. 표준적인 여름 정상 등반 시도는 캠프 4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한밤중에 출발해서 어둠 속으로 올라가 이른 오후에 정상에 도달한 뒤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하산합니다. 텐트를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그들이 도저히 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와 그의 팀원들은 대신 캠프 3에서 출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즉 정상 등반에 1600피트 더 올라야 했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100피트마다 1시간씩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 못한 채 끝도 없을 만큼 더 올라야 했습니다. 1월 23일 모하메드, 사지드, 존은 한밤중에 베이스 캠프를 떠났습니다. 추위가 곧바로 온몸을 덮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깊이 아팠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캠프 1을 지나 캠프 2까지 멈추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약 22,000피트 지점까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몰아치며 강한 힘으로 그들을 산에서 거의 날려버릴 뻔했습니다. 무함마드와 다른 이들은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의 배낭이 바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끈이 잠시 버텼지만 곧 바람이 그의 등에서 배낭을 뜯어내 아래의 허공으로 빙글빙글 돌며 날려버렸습니다. 그 배낭엔 정상 등반에 필요한 장비가 거의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지만 시즌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월 2일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기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베이스 캠프에서 상처를 추스리고 있었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한 등반가는 정상 등정 실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파블로 무어였고 그는 기록이나 영광, 국가적 자부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파키스탄에 왔습니다. 그는 시작한 일을 계속하려 했을 뿐입니다. 후안은 1987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졸업한 후 경력을 쌓으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안 파블로 무어는 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산을 발견한 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후안은 등반이 후원자나 장비 예산이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칠레에서 가장 높은 도심 등반 시설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 갈 여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수직으로 서 있는 느낌, 땅 위에 올라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오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조산소도 없고 셰르파의 지원도 없으며 지름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몸, 그리고 산이 요구하는 모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 14대 고봉 중 5곳을 등정했습니다. 2019년 그는 산소통 없이, 셰르파의 도움 없이, 그리고 두 정상 사이에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지 않고 라체와 에베레스트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연달아 등정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K2에 도착했을 때는 33세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의 2배인 등반가들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파키스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등반 파트너인 49세 스페인 산악인 세르이 민고테가 있었습니다.
후안 파블로가 날 것 같은 젊은 지구력을 가져왔다면 세르이는 등반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존경과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팀을 이루었고 불가능에 도전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월 16일 네팔팀이 K2 정상에서 그들의 국가를 부르고 있던 바로 그날 오후에 후안과 세르이는 캠프 1에서 베이스 캠프로 하산하고 있었는데 그때 후안은 위쪽에서 큰 긁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세르이였습니다. 그는 얼음 위에서 발을 헛디뎠고 그 소리는 세르이가 산에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후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눈 위를 달려가 파트너가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세르기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라면 누구나 집에 갔을 겁니다. 왠지 후안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슬픔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었든 간에 그는 자신과 세르이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안은 새로운 등반 파트너인 이탈리아 산악인 탐나 룬거를 만났고 기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르이에 대한 헌사로 산소 없이 정상에 오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초가 되자 베이스 캠프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네팔팀은 더 큰 축하를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등반가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일기예보를 보며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시즌이 완전히 끝나기 전 한 번 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월 1일 기상학자들이 그들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작고 불안정한 날씨, 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만 K2 정상 위에 허리케인급 바람이 잠시 약해져 이론적으로는 정상 등반이 가능해질 것이지만 그 시간은 매우 촉박했습니다. 기껏해야 이틀 정도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정상 등반 시도가 눈 깜짝할 새 없을 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체도 실수도 없어야 했죠. 하지만 겨울 K2에서는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그들에게 허락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멈추라는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이 작은 기상창에 정상 등반을 시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하다고 등반가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죠. 하지만 몇 주 동안 베이스 캠프에서 얼어붙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을 지켜본 절박한 등반가들에게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초대장이었죠. 그래서 2월 4일 거의 20명의 등반가들 이 캠프 3을 향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등반가들이 하나둘씩 캠프 3에 도착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어요. 몇 주 전에 팀들이 산에 고정해 놓았던 텐트들이 바람에 의해 모두 찢겨나가 버렸어요. 20명의 등반가를 보호해야 했던 텐트에는 절반만 간신히 들어갈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도착했지만 잘 곳도 몸을 피할 곳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을 앞두고 쉴 곳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모하메드의 텐트는 원래 그 자신과 그의 아들 그리고 존 이렇게 세 사람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어요. 결국 그 텐트에는 6명이 서로 바짝 붙어서 밤새도록 지내게 되었어요. 아무도 똑바로 누울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건 악몽이었어요. 후안과 그의 파트너 탐라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그들은 도착했을 때 텐트조차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대피소에 비좁게 들어가야 했고 몸이 너무 꽉 붙어 있어서 잠을 잘 수조차 없었어요. 탐라 씨는 며칠 동안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의 몸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탐라 씨는 주변 상황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이번 시즌은 자신에게 끝났다고 결정했어요. 그녀는 더 안 가기로 했어요. 후안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붐비는 천막을 둘러보다가 모하메드와 존을 찾았고 그들의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팀은 4명이 되었어요. 국가적 자부심에 불타는 파키스탄의 전설과 그의 아들,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는 아이슬란드인, 그리고 방금 파트너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도 남기로 결심한 칠레의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팀이었어요. 2월 4일 밤 11시 30분 지친 데다 잠도 부족한 20명의 등반가들 2-3캠프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같은 기회를 쫓고 있었고
모두가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한밤중에 산은 어둠 속을 단호하게 기어오르는 개미들처럼 미로 이어지는 헤드램프로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롭고 목적이 분명하며 거의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매 시간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캠프 3에서는 견딜만하던 체감 추위는 올라갈수록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베이스 캠프에서 잘 작동하던 장비들이 이런 온도에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소 조절기가 오작동했습니다. 크램폰이 제대로 빅년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겨울 재난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후안과 존은 정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하메드와 그의 아들보다 먼저 대피소를 떠났습니다. 일찍 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존은 밤 11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사지드가 뒤따랐습니다. 그는 비상용 산소통 하나와 스노리를 위한 예비 산소통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보조 산소 없이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도 여름에도 해내지 못한 일을 겨울에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 2시. 모하메드가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팀에서 가장 빠른 등반가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어딘가에서 만나 함께 등반을 시작했고 모두 평생의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라가면서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위로 올라가던 헤드램프들이 하나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팀들이 그들을 지나치며 조용히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팀 원정대 의사이자 슬로베니아 등반가인 토마스 로타르를 산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때까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그날 밤 누구보다 더 멀리 올라갔고 해발 25,600피트, K2의 어두운 벽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캠프 3 이후 그는 산을 오르는 유일한 경로를 가로질러 곧게 뻗은 크고 넓은 검은색 틈을 얼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크레바스라고 부르는데 이 크레바스는 폭이 8피트나 되었고 돌아갈 길도 밧줄도 없었으며 반대편으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지대에서 지친 다리와 무거운 배낭을 맨 채 그는 그 틈의 가장자리에 서서 되돌아가기로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팀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고 그들 모두는 망설임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헤드램프들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K2에 있던 모든 경험 많은 등반가들은 같은 경고를 들었고 같은 틈을 바라보았으며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되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다른 모든 등반가들은 현실과 계산을 보고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 지점을 지나 캠프 없이 등반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즈가 말을 마칠 때쯤 4명의 등반가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계속 등반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위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산을 내려가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K2 등반가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약 25,600피트 지점에서 그들은 크레바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마즈가 묘사한 그대로였어요. 길을 가로지르는 8피트짜리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정상은 여전히 그들 머리 위 수천 피트 위에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뛰어야 했습니다. 무함마드가 먼저 갔습니다. 그는 아이젠을 단단히 받고 눈으로 간격을 재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난 다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뛰었습니다. 사지드가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간격을 향해 몸을 던졌고 한쪽 발이 반대편에 닿으면서 아이젠이 마지막 순간에 얼음을 꽉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언이 뛰었고 후안도 뛰었습니다. 4명 모두가 건넌 후 그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까지 2021년 2월 5일 4명의 등반가는 마침내 해발 26,900피트에 위치한 K2의 킬존에 도달했습니다. 보틀렉 구간입니다. 그곳은 날카로운 얼음이 위로 뻗어있는 좁은 통로이며 그 위에는 거대한 얼음벽이 매달려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 K2에서 발생한 최근 14명의 사망자 중 13건, 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등반에서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사지드의 몸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사지드와 다른 이들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끔찍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지드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은 급성 고산병이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두개골 안에서 약간 부풀기 시작하고 두개 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고통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이 고도에서는 증상이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먼저 극심한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는 혼란, 의식상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지드는 보조산소 없이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산악인들에게서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즉시 사지드에게 비상산소통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들이 준비한 유일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지드는 자신의 배낭에서 조절기를 꺼내 밸브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조절기가 산소통에 맞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공기 속으로 새어나가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계획에 세워두었던 마지막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해발 26,900피트, 겨울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의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사지드의 손에 들린 쓸모없는 조절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위에 있는 병목 지점과 그 너머 어딘가에 있는 정상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생을 끝내게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팀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전기를 꺼내 사지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사지드에게 캠프 3에 내려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작별 인사나 극적인 연설도 없었고 단지 아버지가 아들이 따라오면 죽을 것이라는 유일한 계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사드파라는 이 산들에서 20년을 보낸 것이 아들이 이 중 한 곳에서 죽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지드가 하산을 시작했어요. 정오쯤 그는 병목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 스노리와 파블로 무어는 이미 병목 지점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위의 얼음벽을 배경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남자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곳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무전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으며 그들 위에는 후퇴할 캠프도 없습니다. 오직 산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사지드가 병목 아래로 사라진 후 3명의 남자가 계속 등반을 이어갔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들은 얼음이 매달린 벽 아래에서 한 명씩 병목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크램폰이 단단한 겨울 얼음을 파고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고 침착하게 내디뎠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그들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매달 패트리언 전용 영상을 만듭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취향이 맞으시면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1년 2월 5일 오후 언젠가 3명의 남자가 해발 28,251피트의 K2 정상에 섰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무함마드가 10대 시절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르며 이 산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로 꿈꿔왔던 결실이었습니다. 스노리가 인생 전체를 걸고 쫓아온 기록이었습니다. 후안 파블로 무어가 이 산의 경사면에서 동료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산에 머물렀던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멈춰서서 얼어붙은 밤과 실패한 시도가 가치 있게 느껴졌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세상 꼭대기에서 단 한순간 차가운 바람과 희박한 겨울 공기 속에서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고 산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2에서는 하산이 등반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갑니다. 올라갈 때는 믿음직스러웠던 다리가 내려올 때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분명했던 결정들이 내려올 때는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K2에서 가장 믿을 수 없었던 두 가지는 바로 K2 자체와 날씨였습니다. 이제 바람은 끊임없이 몰아쳤고 위에서부터 그들을 짓눌렀으며 옷의 모든 틈새를 파고들어 남아있던 온기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째 26,000피트 이상 고도에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산소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들 아래 어딘가에는 여전히 수천 피트의 산이 그들과 안전 사이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관은 그들 중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산소 없이 5번이나 정상 등정에 성공한 경험 덕분에 관은 산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목 구간을 빠르게 내려가 사지드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지점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던 중 콴의 움직임이 어느 순간부터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몇 시간 동안 보조산소 없이 버틴 탓에 그의 모든 체력은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산소가 너무 오랫동안 부족했던 그의 근육은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가 다리로 보내는 신호는 점점 느려지고 약해졌으며 마치 라디오 신호가 끊기는 것처럼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열을 팔다리에서 빼내어 주요 장기 주위에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도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5,600피트에서 콴은 앉아서 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 몸을 안으로 웅크리는 마지막 본능입니다. 그의 배낭과 로프는 사라졌고 하산 도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안전지점, 즉 사캠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있어야 할 지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트도, 피난처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과 어둠, 그리고 결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는 산만이 있었습니다. 후안 파블로 모어는 2021년 2월 6일 K2의 얼어붙은 경사면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33세였습니다. 무함마드와 스노리도 그 위쪽 산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치명적인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산소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16시간 넘게 버텼고 이미 오래전에 바닥난 예비 에너지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의 손은 지난 30년 동안 8개의 산을 등반하며 다뤄왔던 것처럼 장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조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힘든 일도 견뎠던 사람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들어오는 공기는 전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병목 지점 위쪽 어딘가에서 그의 왼쪽 크램폰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이전에 등반대가 버리고 간 오래된 초록색 밧줄이 그의 발에 감겼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배낭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 사드파라는 병목 아래 어딘가에서 숨졌습니다. 그 뒤에는 그가 가장 사랑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엔 장갑이 없었어요. 하강기는 여전히 고정 로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지는 있었지만 그의 몸은 더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존 스노리가 여전히 고정 로프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장 느린 사람이었고 자신도 알았습니다. 30년간의 산악 구조 경험, 이 그에게 상황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K2에 설치된 고정 로프는 하산할 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로프들은 산 경사면에 일정 간격으로 얼음에 고정된 두꺼운 밧줄로 등반가들이 카라비너를 걸고 하산 시 속도 조절에 사용합니다. 이 로프가 없다면 27,600피트 높이에서 75도 경사의 얼음벽을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로프가 있어도 여전히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보틀렉 위쪽 어딘가에서 그 고정장치 중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 고정장치가 잡고 있던 로프가 느슨해지면서 작고 의도치 않은 고리가 생겼습니다. 스노리 씨가 그 고리 안으로 내려가자 그 고리가 그를 감싸며 더 이상 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풀어내기 위해 스노리 씨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 로프를 10피트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문 높이보다도 낮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해발 27,600피트 75도 얼음벽을 20시간 동안 죽음의 지대에서 버틴 후 남은 힘이 하나도 없는 몸으로 10피트를 곧장 올라가는 것은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프가 그를 멈춰 세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네스에 매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왼손에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산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해온 그 남자는 3피트의 로프에 의해 제자리에 묶인 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슬란드에 아내와 6 자녀를 남겼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사지드는 그들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혼자서 하산했고 어떻게든 오후 5시쯤 캠프 3에 있는 그들의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전기로 베이스 캠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일행은 정상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봤을 때 그들은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지드는 텐트 안에 앉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헤드램프 불빛이 성공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는 텐트의 지퍼를 열고 어둠 속으로 나가 고개를 뒤로 젖혀 위에 있는 K2의 검은 삼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헤드램프, 어떤 불빛, 세 남자가 해발 26,000피트 위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 후에도 그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새벽이 올 때까지 매 시간마다 계속했습니다. 매번 산은 그에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지드는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있던 등반가들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침묵을 들으며 자신들만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로 사지드에게 연락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숨졌고 사지드도 내려와야 한다 했습니다. 그가 3캠프에 더 오래 머문다면 산이 그도 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지드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3캠프에서 기다리라 했으니 그는 꼭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는 저 위에서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지드는 결국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가진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2월 6일이 되자 실종된 등반가들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임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키스탄군의 헬리콥터 2대가 이륙하여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 올랐습니다. 그들은 23,000피트까지 갔지만 악조건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2번의 추가 비행이 25,600피트까지 도달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헬리콥터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자 F-16 전투기를 보내 산 정상부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위성 영상도 분석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술도 동원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외교부 장관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등산 역사상 가장 큰 수색 작전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스카루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명의 등반가 모두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빌기 트발티스탄 관광부 장관이 연단에 서서 사지드가 텐트 불을 켜둔 그날 밤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던 말을 했습니다. K2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크레바스를 뛰어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토마즈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셰르파 로프 고정팀이 4캠프 위에서 3구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사지드는 그해 여름 K2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았고 해발 25,600피트 눈 속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무함마드 사드파라가 지상에서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그 산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 내려왔습니다. 무함마드는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는 산소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자신의 몸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데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해발 26,900피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캘리포니아 오후에 지상에서 80피트 떨어진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100번이나 올랐던 아주 쉬운 루트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곳이 존 바카르가 있던 곳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프리솔로 등반가였고 당시 워밍업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